자, 오늘은 아포아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진도가 못 나가가지고 좀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들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예술 철학 이야기하면서 예술 철학에서 이제 예술의 그 근본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초월이란 무엇인가? 초월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꾸 이제 초월을 지향해라. 그냥 현상 세계에 머물지 말고 초월적인 세계로 넘어가라고 했는데, 현상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세계인지 알겠는데, 그럼 과연 초월이 뭐냐? 도대체 뭐를 초월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초월에 대한 생각은 이제 특별히 한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하나는 이제 철학적 초월을 이야기하고 있죠.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철학적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이제 2가지로 세계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과, 이 현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있는 세계, 플라톤에서 이제 예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본질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칸트에서 이제 누메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누메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유된 세계,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유된 세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오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을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는 영혼이든지 뭐 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지향할 때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칸트에서는 이제 실천 이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이제 그냥 오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감각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인 반면에, 뭔가 이제 영혼 또 초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또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칸트는 실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천 이성이 있는 세계, 영혼이나 본질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세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예술이에요. 그걸 이제 칸트는 판단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력,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 2세계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현상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특성이 2가지이면서 또 2가지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되게 역설적이죠. 현상 세계에도 속해야 되고 예지계에도 속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2세계를 이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현상 세계에도 안 속해야 되고 또 예지계에도 안 속해야 돼요. 이 2가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뭐 말장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냐, 자체 모순 아니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칸트 철학에서 특별히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철학적인 초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어본 얘기는 이제 종교적 초월이죠. 종교적 초월, 이제 어떤 신의 세계 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적 체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브라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성스럽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의 자아 또는 이제 물질적인 세계를 벗어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다 신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스티시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이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그 깨달음.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아요. 각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타르트에도 보면 이 고타마 부처님이 엄청 그 설법을 하는데, 이 시타르타 주인공이 부처님을 이제 비판하죠.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건데, 이걸 안다고 해서 깨달음이 얻을 수 있냐? 아니지 않냐? 깨달음 너 혼자 깨달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너 혼자 깨달은 그 깨달음 진짜 방법이 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근데 그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지극히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적 초월, 영적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제 그 객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신비한 영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 초월에서는 그래도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을 두어가지고 징검다리를 두고 있지만,
종교적 영적 초월은 진짜 개인적인 거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도 자기가 가는 거죠. 누가 대신 갈 수도 없는 거고 누구를 대신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이 초월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은 나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심리적 초월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제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그 초월 개념,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완성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근본적인 특성들을 본질들을 발견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융의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에고와 셀프를 구분하는 것들이죠. 에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셀프는 자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고, 그게 뭐 개인적인 무의식이든지 집단 무의식이든지 그것들을 이제 뚫고 지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이제 자신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꿈으로서 뭐 신화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내재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타고 들어가서 이런 어떤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이 이제 특별히 윤리학에서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촉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 죄의식이든지 수치심 같은 것들을 느끼는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트리거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수치심이나 이제 엄청 죄의식에 빠지면서 굉장히 거기서 이제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본질 찾기, 자아 찾기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그 남자들은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거 때문에 막 자살하고 막 개인적으로 막 저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까?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인계가 뭔가 그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굉장히 그 내면적인 세계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굉장히 센서티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심리적 초월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초월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술적인 또 이제 미적 초월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칸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숭고미 같은 것들이죠. 숭고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이성적 사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벗어나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예쁘다, 단순하게 아름답다, 뭐 비례대칭, 균형 일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 너무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너무 깊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형태의 그런 압도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초월적 감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중국 장가게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장가게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스케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무덤이에요. 버스 타고 10분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왕의 무덤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뭐. 또 그리고 진시황 그 무덤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떤 스케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또 피라미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문화 예술적인 그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그 압도적인 그런 어떤 기분들 그리고 뭔가 인간 이걸 과연 인간이 해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적인 초월적인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고양된 의식,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제 모르겠어요.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제 뇌가 성장하면서 갖고 있는 것들인지. 인간은 뭔가 이런 또 초월적인 삶들이나 초월적인 세계들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뭐죠? 독일의 슈타델에서 그러니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슈타델의 이제 사자 인간인데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인간인 그 목각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봤죠. 근데 사람도 봤죠. 근데 사람하고 이 사자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사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하고 침팬지하고 700만 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진화를 했는데 침팬지들한테 지금 침팬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러지 컴퓨터 연결시켜 가지고 컴퓨터하고 인간하고 침팬지가 연결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간단한 대화들. 그런데 아무리 침팬지들한테 돌을 깨서 석기를 만드는 뭐 그게 이제 마제석기든 타제석기든 그걸 가르쳐줘도 얘네들은 관심도 없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 현상을 가지고서 그거를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패턴들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그것들 이용해서 뭔가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침팬지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팬지나 오랑우탕 이런 애들은 도구를 쓸 줄은 알아요. 뭐 나뭇가지를 가지고 아니면 나무를 씹어가지고 뭐 근데 변형을 못 시켜요. 돌을 깨가지고 뭐를 만든다든지 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런 단계로 이제 가지 못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인간들이 이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들이 과연 디폴트의 값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뇌가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인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그냥 현상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돌을 깨서 그러니까 타지석기는 깨는 거죠. 마제석기는 갈아야 돼요. 빗살무늬 토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어떤 변형이나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굴 벽화도 마찬가지였고 초월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제 긴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진화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진화 역사를 써가고 있는 가장 굉장히 특이한 침팬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초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책에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55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정의론 뭐 간략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몇 가지 이제 철학사에서 크게 등장하고 있는 이 초월 개념들. 이제 이 초월 개념들을 여기서는 이제 뭐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본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 뒤에 있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 세계를 그거를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편집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사유를 갖는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초월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고대 정의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물의 데피니션은 H2O죠. H2O. 그래서 이제 수소나 산소 이거 가지고 이제 물을 정의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이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촌피스라고 이야기하는 뭐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질소, 인, 황 이런 5가지 요소 가지고 인간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 이제 불가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계속해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이 H2O인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어떤 본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에센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에센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에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자, 에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being.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고 영속적인 어떤 속성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에이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being이라고 하는 그 있음.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제 고대 정의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 컨셉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은 이제 호리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의해 놓은 것, 정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은 H2O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이다. 그리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대 정의론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H2O가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이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물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이니까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 없죠. 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만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세팅될 수 있는 H2O라고 하는 물을 정의하면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었고,
뭐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게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삼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삼각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학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작은 범위 또는 이제 큰 범위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종과 범주의 범위로 이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범주는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다 범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10가지 범주가 있고 뭐 질, 양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0가지 범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개념에 속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어떤 본질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본질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어떤 객체다 아니면 어떤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째 문단 끝에 부분 보시면 이제 모든 개들은 다 똑같은 개다라고 하는 거였고 왜냐하면 물이 H2O인 것처럼 물의 H2O의 그 물을 구성하고 있는 H2O에서 H2O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죠. 수소와 산소가 다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개들이다. 그러니까 개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모든 개들은 다 똑같은 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형적인 또는 이제 전형적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말이라 대표적인 것과 비대표적인 것의 구분이 없다. 무조건 이 개념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물이라고 하는 개념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것은 물의 개념에 속하면 반드시 H2O이고 속하지 않으면 H2O2처럼 과산화수소 다른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서 비판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이론은 뭐 서양 인식론 형이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었고 거의 뭐 2,500년 가까이 과학혁명 전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이제 본질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본질주의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왜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가? 성립이 안 되는 예들이 되게 많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라고 할 때도 인간이 물을 구성하는 것처럼 H2O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화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현재에서는 이제 사물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양자역학에서는 수소나 산소 이것조차도 그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 파동함수 우리가 관찰하면 뭐 수소, 산소가 되긴 하지만 관찰하기 이전은 파동함수로서 그게 뭔지 모르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X다라고 규정한다 또 Y다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대 정의론은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논리적 추론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혀 변하지 않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의해서 모든 사물들은 다 변화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순물일 수도 있고 찬물일 수도 있고 얼음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물은 H2O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물에 대한 모습들을 전혀 고찰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들은 다 똑같은 개다. 어떻게 모든 개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 모든 개는 다 똑같은 거죠. 모든 삼각형은 다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삼각형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삼각형을 구할 수도 없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본질주의를 추구하는 것들은 논리적인 선 안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의 삶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변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딱 물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만 물처럼 정의할 수 없는 것들도 이제 너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적 지식은 패러다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건 시대에 따라서도 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원자 쪼개고 쿼크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천동설 지나가지고 지동설 왔는데 한 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아유 저 바보들 아직도 지동설 이때는 지동설 믿고 있었대요.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그게 가장 정확한 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이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지금 이제 빅뱅 이론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있고 우주를 설명한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계속 이제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되면서 어떻게 지나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500년 뒤에 빅뱅 저 바보들 빅뱅을 믿고 있었다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본질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모든 게임에 속하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꽁을 가지고 노는 구기 종목과 뭐 펜싱이라든지 이런 뭔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꽁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끼리 하지만 또 꽁 갖고 벽을 치는 거라든지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혀 꺼리낌 없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 공통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용어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어떤 룰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산소일 거예요. 산소도 옥시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산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를 우리가 산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옥시전이라고 해서 산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소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 용어가 지시하는 어떤 내용하고는 별개의 상태가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제 뭐 천동설 또 지동설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해가 뜹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동설 믿고 있는데 해가 어떻게 떠요? 근데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는 지동설을 다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해가 뜨고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게임이 개념도 언어적인 표현인데 이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본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예들이 56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풍미가 맛의 문제냐 냄새의 문제냐, 아니면 이제 색실로 짠 주단이 예술품이냐 공예품이냐, 또 이제 작은 등받이가 붙어 있는 것이 의자이냐 소파이냐,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또 경계에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 중인데 이제 그리스는 올해 그 동성애들끼리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리고 5년 전에는 자기가 선언하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러고 내가 여자 화장실에 가면 나를 체포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사회금지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는 법제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제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물학적으로 XY 또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젠더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바이올로지컬로 볼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서 규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언어 게임, 뭐 가족 유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성성이나 여성성 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이죠. 가장 또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리모 같은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도 우리가 당연하게 바이올로지컬로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리모를 얻었다. 내가 정자를 주거나 난자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애를 대리모를 서로게이트를 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그 아이를 또 다른 사람이 키웠다. 그러면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정자를 준 사람, 난자를 준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아니면 그 대리모가 엄마 아빠인지 아니면 엄마인지 아니면
대리모에서 애를 받아가지고 키운 사람이 엄마인지 누가 엄마겠어요? 자, 이것도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 개념조차도 이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간단, 명료했던 이런 개념조차도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뭐가 지금 엄마이고 아빠인지 이 개념도 옛날에는 단순하게 혈연 관계로만 이야기했었는데 뭐 낳아놓고 기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엄마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요즘에 이제 뭐 연예인들 많잖아요. 자기가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죽었어. 근데 이제 재산이 남아있는데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엄마가 나와가지고 내 딸이니까 내가 돈을 가져가겠다.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엄마는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 아닌 것 같아. 자,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임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밑에서 둘린 6번째, 8번째 주문 개념은 정의가 아니다. 개념은 본질로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가는데 자율주행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가 책임 있어요? 자, 그거를 만든 제조업사가 책임 있을까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는 KT가 문제가 있을까요? 다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죠. 책임의 영역을 정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가운데 부분 이제 치와와 또는 이제 그 체리만큼 큰 토마토, 펭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 이것들은 이제 어떤 더 큰 부분들, 이건 이제 전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속성들을 갖느냐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치와와는 독일 셰퍼드만큼 전형적인 개가 아닌데 약간 개에 비슷한 속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개라고 잡자라고 하는 거고, 뭐 펭귄도 참새처럼 전형적인 새가 아닌데 새하고 날개가 있으니까 새가 비슷하다. 그리고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새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니까 펭귄을 새로 분류하는 여러 어떤 시도들. 자,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가변적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전형성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형성 효과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개는 다 똑같은 개다. H2O는 무조건 다 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물이 H2O인 것처럼 딱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전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그 전형성만 가지고 있는 사물들은 극히 일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뭘 가지고 생물의 특징을 가져 너무 많은 형태의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학술적인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 또 관념이라고 하는 건 이 초월적인 거는 바로 이제 흉에 따르면 감각적인 인상에 불과하고 이거는 이제 그 감각적인 인상이 오래 굳어지면서 남아 있는 관념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주관적인 의견 또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떠올리거나 관념을 떠올릴 때 항상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어떤 떠오르는 이제 이미지들은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걸 보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어떤 추상화된 형태의 어떤 이제 감각 자료들을 갖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마음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버클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클리는 이제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다 지각된 것이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감각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듣거나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사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들이죠. 전혀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하지만 불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꿈에 안 나타나고 기독교인들한테는 꿈에 보살님들이 부처님이 안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왜? 관심이 없고 안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걸 보다 보면 꿈속에서도 들리고 꿈속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이죠. 이제 이게 뭐냐?
다 마음의 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지각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지각된 내용들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SF 영화 보세요. 다 우주인들이 영어를 얘기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왜냐면 인간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 봤어야 돼. 어디선가 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주인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주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스타트rek이라고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인데 스타트렉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유명한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커크 선장이 나가면서 우주인을 만나는데 그 우주인이 실리콘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콘은 이건 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우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실리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인간의 형상 비슷한 걸 찾았는데 그건 없고 계속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뭔가 생물체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버클리에 따르면 인간이 구성하는 세계는 다 언젠가 봤던 거, 언젠가 들었던 거, 언젠가 자기가 마음속에 인식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구성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초월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다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도 하고 하나님 어머니도 하고 뭐 그 도교에서는 막 수염 길고 있는 신선들 다 우리가 봤던 어떤 삶의 세계에 있었던 하나의 부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버클리나 이제 이 경험론자에 따르면 이 초월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칭하는 것들은 머리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두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이미지를 우리 영상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보편자, 초월, 개념들은 다 유명론이야.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그 이미지를 이것을 우리가 개라고 부르고 뭐 초락 아니 뭐 식물이라고 부르고 다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가 있는데 개의 원자들이 우리 눈 망막을 지나가지고 우리 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빛을 통해서 그것이 망막에 주어지는데 그 망막에 주어지는 빛이 두뇌 속에서는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 그 전기 신호에 따라서 뉴런 시냅스에 작용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 개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하고 나의 망막과 나의 뇌 속에 있는 벌어진 일들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일루전을 만들어가지고 저게 저 개고 저 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버클리나 이제 경험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월적인 개념 또는 이제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 돼지가 이제 스탈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죽으면 니네들 열심히 일해라. 이제 왜냐하면 다 죽으면 이제 수거 마운틴을 간다. 수거 마운틴인데 마운틴인데 사탕으로 된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동물들이 다 그걸 믿어요.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어요. 물론 이제 임사 체험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본 적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제 경험론에 따르면 그건 다 우리 머릿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지각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게 이제 그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59페이지 보면 전적으로 다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초월이든지 보편이든지 개념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휴무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제 뭐 먹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날씨가 좀 흐릴 때 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어떤 균합적인 사고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먹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먹구름 껴도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러셀의 칠면조도 마찬가지죠.
칠면조가 매일 자기 주인이 그 밥을 주니까 내일도 주겠지. 근데 크리스마스 날 잡아 먹혀요. 그러니까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럴듯하지만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개념들은 다 사적인 것이고 이것은 한계들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이 수정되면서 또 다른 어떤 개념들로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지만 나무라고 하는 거, 개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을 사용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은 나무라고 얘기했을 때, 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다 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한 대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협력들이, 공동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이건 기적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전부 다 다른 걸 보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본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옛날에 휴거 뭐 있었잖아요.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 바보들인데 그거를 몇십 명, 몇백 명들이 믿고, 이걸 이야기하면 이제 뭐 더 파급적인 거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걸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이 상상의 질서. 그 이제 종교 단체든 뭐 기업체든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제 이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왜 이게 이제 5만 원, 10만 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찢으라고 하면 왜 못 찢는가? 종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이 경험적인 거, 사적인 거, 그냥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저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이 버클리라든지 휴미 이야기하는 경험론의 또 한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이미지에 불과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이 공감각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가, 마력을 발휘하는가, 이것들이 또 굉장히 신비한 일들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특성도 이제 이 마력이라고 하는 건데, 힘이 있어요. 예술 작품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엄마 사진 갖다 놓고 엄마 그림 갖다 놓고 침 뱉어라, 눈 찢어봐라, 칼로 째봐라, 못해요. 왜 그러냐? 그림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게 그림이 되는 순간 뭔가 마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스코 동굴벽화든지 알타미르 동굴벽화에서 그게 동굴벽화에 불과함에도 그게 거기서 이제 뭐 사냥하는 그림이라든지 제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도 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굉장히 벌벌벌 떨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티칸 성당 갔을 때도 대부분 다 입이 쫙 벌어져요. 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뭔가 이제 마력이나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미지에 불과한데, 분명히 이게 사적인 것에 불과한데 이게 뭔가 객관적인 효력이든지 어떤 예술적인 이펙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인데, 아까도 이제 그 정의론, 데피니션을 무너뜨리는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할 수 있는 본질, H2O가 물인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 방식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이성적, 로기콘이라고 이제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 피우는 건데, 담배 피우는 애들, 내가 이야기하지만 발암물질 100가지가 넘는데 왜 담배 피우냐? 그래도 담배를 피워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뭐 위험수당을 주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일들을, 굉장히 위험한 작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유해물질을 만지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돈 몇 푼 준다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것도 보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소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명품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짜 까놓고 이야기하면 가죽, 정말 좋은 가죽은 3, 40만 원도 안 넘어요. 한 마에. 근데 그거를 뭐 장인이 꼼꼼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준다, 한 100만 원?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100만 원짜리 가방이 어디 있어요? 다 1000만 원 넘어가야죠. 말이 돼요? 그런데도 사요. 없어서 못 사. 없어서. 자, 이게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고 있는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동물인가, 이성적인 동물인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간의 폭력성을 보면, 참 뭐 히틀러는 600만 학살하죠. 스탈린은 1000만 학살했죠. 마오쩌둥은 뭐 1억 넘게 사람들 죽이는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지만 10명 이상 죽이거나 100명 이상 죽이면 이제 뭔가 세계사를 움직이는 유인이 돼버려요. 영웅이 되는 거죠. 죽인 건 똑같이 죽인 건데.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인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규정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이렇게 인간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도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성만 하나 가지고는 인간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다양한 맥락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양한 맥락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각 사회마다 뭐 노예제도, 뭐 섹시즘, 여성 차별주의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그 용어들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도 이 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무리 비문법적인 거, 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 가가지고 처음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인데, 여기저기 모르면 히어 앤 데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히어 앤 데어를 안 써요. 오른쪽 왼쪽 써요. 라이트 앤 레프트를 써요. 아니, 라이트 앤 레프트면 오른쪽 왼쪽 아니냐? 아니래요. 여기저기래요. 아니라고. 여기저기는 히어 앤 데어 아니냐? 아니야. 라이트 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서양놈들은 다 그렇게 써요. 자, 이제 왜 그러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세계에 들어가느냐, 어떤 언어 방식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자라왔던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던 것들이에요. 이제 불어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네마라고. 걔는 영화라고 안 해요. CG마를 가지고 6번째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르죠. 접근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하다가 천천히 가라. 그럼 뭐 슬로우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발을 올려라라고 써요. 레벨 B에 가지고. 그 언어권,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다 다르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조건 그걸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전라도에서 거시기. 거시기가 뭔지 알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 다 알아요.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했네. 거시기했어. 과연 이제 그걸 AI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그런 문맥 하에서 이제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돌차기 놀이하고 게임, 컴퓨터 체스 게임 전혀 공통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게임이라고 부른다. 돌차기 놀이와 체스 게임.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체스 게임하고 컴퓨터 체스 게임하고 돌차기 놀이하고 전혀 공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필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묶일 수 있다. 왜?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기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론이 제시가 되죠. 6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런 이제 사용이나 맥락에 대한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냐면, 자,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다른데 동일한 사람들이 그 문화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맥락들이 무엇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저기라고 하는 말을 here and there를 써야 되는데 왜 right and left를 쓰면서 왜 이거를 여기 저기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제3의 영역, 뭔가 이런 어떤 문화나 맥락을 떠나서 뭔가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 왜 그렇게 굳어졌을까? 다르게 굳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의미의 규칙을 정확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해 주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중국어 배우실 때 중국어 저는 이제 좋은 게 외국어를 전혀 안 쓰잖아요. 외국어도 다 중국어로 바꿔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다 그렇게 뭐 관리를 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뭐 너무 혼용돼가지고 이게 이제 한글인지 우리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거의 8, 90%는 한자고 또 소리 나는 것도 거의 영어인지 뭐 말이 되게 이제 국적이 없는 언어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무리 없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뒤엎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또 이제 가게 되는가?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의 언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3,500년이 넘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호메로스 때 사용했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사용했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코이네라고 기독교가 공포되면서 썼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언어,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와가지고 이제 현대 언어라고 가지고 옛날 언어하고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투리들하고 같이 섞인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언어 거의 한 5가지나 6가지로 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 6가지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현대어만 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역사가 3,500년 동안 언어가 계속 바뀌었는데 왜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그게 그냥 잘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전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 뭔가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언어 기제든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게임으로 보기는 너무 단순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칸트 이론에서 규칙 따르기라고 하는 거죠. 규칙 따르기. 자, 칸트에 따르면 61페이지 이제 개념들은 이 규칙 따르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사용 또는 이제 사용하는 방식, 또 그 사용하는 방식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특성들. 자, 이거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이제 철학적자 형이사학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상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않은 것들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한다. 돌차기 놀이하고 컴퓨터 체스 게임하고 전혀 다른 건데 이걸 똑같이 묶어가지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이 철학적 자아라든지 형이사학 주체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칸트는 이제 이걸 규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뭐가 규칙인가? 규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두 가지로 칸트는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첫 번째 줄, 이것이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패턴 인식을 위한 도식적인 수단이다. 이걸 이제 보통 스케마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에게는 스케마가 있다.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언어 기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역할이냐? 패턴을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자, DNA는 그 안에 패턴이 있죠. 아미노산이 어떤 방식으로 20가지 아미노산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을 구성해야 되지, 그 유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패턴에 의해서 우리 몸이 생성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칸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디폴트 값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걸 스키마라고 부르고 있고, 뭐 이제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죠. 자, 우리가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파랗게 보이고,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 이런 어떤 안경, 이걸 이제 이성적인 능력, 뭐 추론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스케마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스케마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다음줄 보시면 감각적으로 수용된 것들의 다발들을 관통하고 함께 묶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코, 입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각적인 자료들을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개념화시키거나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자, 이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묶을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걸 이제 칸트는 스케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줄 띄우시면 뭐 여러 가지 사례나 하위 범주를 일반적인 수로 아래로 포섭시켜서 하나의 판단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규칙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추리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다음 줄 보시면 이제 추리 규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스케마는 이제 감각적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규칙은 추리할 수 있는 능력, 추리할 수 있는 규칙. 자, 이것이 바로 규칙의 두 가지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보시면 이제 하나의 능력으로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수용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각적인 자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수용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어떤 수용성들이 주로 왔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오성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줄 보시면 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걸 이제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포스텔링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던져서 그것들이 이렇게 그림화되는, 도식화되는 자, 이런 과정을 표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줄 보시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것들을 넘어서 그것들을 다른 형태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슈타데 사자인간처럼 인간이 봤던 것들을 결합시켜서 또 다른 어떤 제3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황금도 보고 산도 보고 황금상이라고 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바로 이제 칸트에 따르면 이 규칙 따르기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개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각적 자극의 배열을 결합할 것인가 또는 종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결과와 통합된 의식은 대상을 지향적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의식은 그 대상 자체로부터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초월이나 본질이나 또는 이제 뭔가 이 형이사학적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주어져 있는데 칸트는 그걸 이제 규칙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주어져 있는 배열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제 희한한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침팬지하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석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이제 그 700만 년 전 다음에 그 인간의 등반 거기 보시면 250만 년 전 이제 인간의 뇌가 폭발적으로 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석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과학적인 지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왜 공동체 생활이냐면 250만 년 전에 뭐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오스트랄피테쿠스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인간들인데 얘네들 생물학적 나이가 20살이 안 넘었어요. 20살 안 넘었다는 얘기는 애를 낳고 바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애들이 다 고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를 보면 자기 새끼 아니면 절대로 거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애들을 유기했겠죠. 근데 그 고아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른다는 거죠. 그러려면 상호 협력하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유독 인간만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러니까 호모 속에, 그러니까 그 유인원에 속하는 것 중에 일부 일처제를 갖는 게 긴팔 원숭이하고 호모사피엔스만 있는데, 호모만 있는데, 긴팔 원숭이는 일부 일처제를 하면 떠나요. 공동체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살아요. 그런데 인간만, 호모만
일부 일처점에서 동시에 애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떠나지 않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뭔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의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에게는 이런 뭐가 좋은지, 뭐가 공동체에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그 삶의 원칙들이 우리에게는 내재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칸트는 규칙 다르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재화를 분배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이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하죠. 너무 이제 무책임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62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런 개념 형성의 현실적인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칸트는 불가지로운 입장을 취한다. 칸트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생겼냐? 왜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뭐 과학적 지식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지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냐? 왜 침팬지하고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는데 침팬지들은 안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냐? 모르겠다라고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게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걸 작용하는 방식으로 스케마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제 추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져 있다.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능력이며 이러한 영혼이 지닌 활동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칸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칸트가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다. 이건 이제 신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은 우리의 감관들이지만 우리가 지각과 실천적 행위에 관한 공통적인 객관적 목표들에 대해서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개념들이다. 그러니까 개념은 실제로는 우리 감관을 뛰어넘는 것들이죠. 감각을 뛰어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념들은 그것들이 가진 일반성으로 인해서 재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재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없더라도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상을 구성하는 자가 된다, 대상을 재구성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사유가 이제 가능한 거죠. 수학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프레게의 진리함수 이론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진리 그 개념 자체를 이제 완전히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이제 앞에서 칸트에서 이제 개념, 초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양심이나 아니면 이성적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어떤 그 철학적 자아나 행사학적 주체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주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프레게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함수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함수적인 기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에서 둘레는 여덟 번 보시면 이제 개념은 하나의 함수로서 한 종류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함수의 역할들을 한다. 자, 그래서 프레게의 의미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x는 빨갛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리표의 대상을 배치하는 역할들을 한다. 자, 그 이제 그 밑줄 친 데가 만약에 그 사과는 빨갛다라고 이야기하면 개념은 사과가 진짜로 빨갛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진리값을 배치를 하고 매핑을 하고, 만약에 그 사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양상추가 오면 양상추는 빨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F다라고 하는 것을 배치하는, 자, 이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이제 붉은 정지 신호는 빨갛다라고 이야기하면 붉은 정지 신호는 이제 빨간 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고, 푸른색 풀은 빨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이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월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할당해주는 그런 조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자계산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인데,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떤 것이 T인가, 어떤 것이 F인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할당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무언가를 놓으면 그 무언가를 놓는 순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로 할당되는 이 매핑 관계를 개념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줄 보시면 피코크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개념이란 함수 그 자체가 아니라 함수가 나타내는 또 양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즉 그 개념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파악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프레게와 피코크 두 사람은 둘레 이어서 8번째 줄 위에서 8번째 줄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이제 칸트의 에피고넨들이다. 에피고넨이란 이제 후계자 이런 말이에요. 후계자 모방자. 그리스 말로 이제 에피고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칸트의 후손들인데 그 말의 의미는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터득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x가 참값으로 가는지 아니면 거짓값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칙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어떤 것이란 전혀 다른 정신적 표상들과 함께 조직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다음 줄 보시면, 자, 두 사람의 이론이 지닌 주요 난점은 개념들을 물리적 영역도 아니고 정신적 영역도 아닌 자, 신비스러운 제3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인간의 인식에서 인과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불분명하게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매핑하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매핑해주는 기능, 함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개념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도 아닌 거예요. 이 개념 자체를 물리적인 것과 연관시켜주면서 참으로 값을 할당해주고 거짓의 값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과적인 작용을 하느냐, 어떻게 참과 거짓을 할당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할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도 이제 그 자체 모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자체 모순 중에 하나는 밑에서 4번째 줄 보시면, 자, 빨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개념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과 연관시켜주면서 참과 거짓의 값을 할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빨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개념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개념이 중복되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개념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색하고 연관되어 있다. 또는 빨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색이라고 하는 걸 속성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강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빨강이라고, 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념이죠. 근데 빨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개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빨간 개념과 빨간과 어떤 관계가 있냐? 왜냐하면 어떤 개념은 그 안에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T값과 F값을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것들이죠. 근데 이런 빨간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냐하면 빨간 개념 자체가 레드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이제 자체 모순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빨강과 빨간 개념 이 두 가지가 계속 산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여분의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오류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존재론적 과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프레게의 이론이 무너지게 되는 함수로만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유사성 근거 이론. 유사성 근거 이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과도 연관되는 이제 특징인데, 자, 그 6번에서 둘 낸 여섯째 줄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하나의 개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yes나 no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개연적인 방식.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특징들이 하나의 사례에 얼마나 많이 통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사례들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개가 되기 위해서는 개라고 하는 것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의 대표적 속성만 갖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뭐 개통령 때문에 좀 시끌벅적 하는데, 뭐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그 개똥 집박이 중에 개똥 집박이가 이제 닭인가 새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닭보다는 새의 특징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이제 개똥 집박이는 좀 새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펭귄이라고 하는 것은 새와 닭의 요소 중에 새보다는 닭의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구라고 하는 것들도 원래는 이제 전형적인 것들이 세간살림인데, 그래서 세간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것들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 모자 거리라든지 터키식 소파도 가구라고 보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자와 테이블과 같은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거기에 놓여서 배치되어서 뭐 조화를 이루거나 전혀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모자 거리나 터키식 소파도 가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어들이 변형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포섭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자,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나 엄마의 눈을 많이 닮았고 딸은 또 아빠의 이제 코나 눈을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은데 겉보기에는 약간씩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A, B, C, 엄마가 이제 B, C, D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게 되면 우리한테 뭔가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가 생겨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전형적인 요소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6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발생적 원형 또는 이제 밑에 부분 이제 대리적 원형 이론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유사성 중에 무엇을 더 궁극적으로 주축으로 삼고서 그런 사례들을 선별할 것인가, 이름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6페이지 첫 번째 줄 이제 발생 원형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하나의 유형에 속해 있는 최선의 사례들을 지닌 유사성들을 조직함으로써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선의 사례, 가장 전형성이 뛰어난 사례들을 최선의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룰 때, 자, 그건 이제 발생적 원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그와 에그플란트예요. 자, 단어가 에그플란트는 이제 까지인데, 까지가 에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제 왜 그런가? 자, 까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뭐죠? 열매가 생길 때 계란처럼 흰색으로 조그만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달걀이라고 하는 그 원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과 비슷하게 이 까지 나무에서 새끼라니 그 열매가 생기는 걸 보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발생적 원형. 그러니까 원형은 에그죠. 에그라고 하는 원형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형태로서 이 에그플랜트라고 하는, 왜 비슷하니까 처음에 발생할 때 이렇게 이제 초기 품종이 이런 달걀 모양의 열매를 갖게 된 것을 보고서 이걸 이제 에그플랜트라고 이제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전혀 다른 거죠. 달걀하고 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사한 이름들을 짓게 되는 것들이 이 발생적 원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에 보시면 이제 대리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대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 보시면 이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두뇌에서 만들어지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론이 이제 프록시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저장된 이미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장된 이미지들의 어떤 역학적인 상호작용, 이 맥락적인 감수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6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원형 이론과 대리 원형 이론의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바로 하나가 애완 물고기예요. 애완 물고기. 자, 두 번째 문단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결점 중 하나는 이제 애완 물고기의 문제이다. 개 또는 고양이는 전형적인 애완 동물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전형적인 애완 동물은 포유류고 털들이 있죠. 개나 고양이. 중간 크기의 송어 또는 참치는 전형적인 물고기다. 자, 뭐 20cm에서 뭐 몇 미터까지 있는 물고기. 우리가 보통 이제 물고기 자, 생선 먹는다고 할 때 참치나 그 송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완동물의 애완동물은 포유류고 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선이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생선이라고 하는, 밥 먹을 때 먹는 생선은 굉장히 크고 유선형이고 뭐 이런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완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애완동물의 애완을 따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의 물고기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완동물의 특성과 전형적 특성과 물고기의 전형적 특성을 따와서 결합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구피나 금붕어예요. 애완 물고기. 자, 근데 이거는 구피나 금붕어는 애완동물의 특성도 없어요. 포유동물도 아니고 털도 없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생선,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생선과 똑같은 크기냐, 그런 데 살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용어를 애완 물고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부분과 전체인데, 자, 이 부분에서 애완 동물의 애완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오고, 그다음에 물고기의 물고기라고 하는 걸 따와서 합쳐서 전체라고 하는 애완 물고기를 만들었을 때는 이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전혀 무관한 어떤 것들이 창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발생적 원인이든지 대리 원형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모여졌을 때 어떤 또 다른 특성, 제3의 특성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한데 모아놨을 때 그 단순한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성질이 복합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주 창발적인 속성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가 사고하거나 아니면 탄소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창발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언어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이 이론의 또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발생적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대리 원형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그러한 접근 방식은 모두 다 유사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마치 주어진 능력인 것처럼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애완동물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따로따로 경험했을 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복합적인 실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자극들을 어떻게 조합시킬 수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건 그냥 마치 디폴트 값인 것처럼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순수하게 개별자들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특정한 자극들이 주체에게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유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전혀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 빨가면 사과가,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전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데폴트 값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칸트라든지 아니면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철학적 자아, 행사학적 주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수많은 감각들이 있는데 왜 그런 감각 중에서 셀렉션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셀렉션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그걸 합쳐놨는데 왜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과는 무관하게 어떤 것들이 창발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초월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단순하게 감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조합하거나 편집하거나 조작함으로써 다른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여기서는 지금 개념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개념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 경험으로부터 제1차적인 과정이 경험에 의한 개념 형성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6가지, 이제 뒤에까지 7가지, 포도까지 8번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아니, 9가지구나. 지금 9가지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추상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초월적인 세계로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만들어가는 거, 어떤 개념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어떻게 그려 나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꼭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들이 형성되는 어떤 신비한 과정, 여기서 스키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감각적인 자료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그것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슈타델의 사자 인간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자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합치는 이런 능력. 왜 그러지? 침팬지들은 못하는데 왜 인간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왜 그랬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심심풀이로 한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공동체성이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든지 거기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징검다리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초월로 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 나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